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심화 이론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고대 정치사까지 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시간에는 고대 경제와 사회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고대 경제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경제 시책과 고대 경제사 파트에서 반드시 정리해야 될 민정문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일단 삼국의 경제 정책의 기본 방향은 중농정책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삼국뿐만은 아닙니다. 통일신라나 발해나 또는 고려 조선의 기본적인 경제 시책은 중농정책이에요. 또는 권농정책이라고도 하죠. 그거는 이제 국가 재정의 인적 기반이 누구냐 그러면은 농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민은 농공상계층의 평민계층의 가장 중심부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이 먹고 살아야 국가 재정 또는 지배층의 경제가 운영이 되거든요. 그럼 그런 농민을 위한 경제정책은 뭐였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바로 중농정책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농민의 몰락은 국가 재정과 귀족 경제 파탄을 초래하죠. 그러니까 국가는 최소한 농민을 먹여 살리기 위한 여러 면에 있어서의 시책을 강구를 해야 됐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나타나는 경제정책이 중농정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거기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시책은 다 중농정책과 또 고국천황대 때 2세기 후반 고구려의 진대법, 춘대춘하법이요, 을파소의 건의에 의해서 전부 다 백성을 위한 그런 시책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근본적인 경제 시책은 결론은 농민 생활 안정이 아니라 지배층 경제 유지와 국가 재정 안정이라는 측면에 결론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족 때 생활은 어떻게 했어요?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 그 중에 귀족의 경제적 기반에 노국과 시급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거 좀 잠깐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국, 그 다음에 시급이 있죠. 노국은 우리가 이제 월급이에요. 요즘 얘기하면 월급입니다. 연봉을 받던, 아니면 월급을 받던, 그렇죠? 아니면 주급을 받던, 아니면 시급을 받던, 그 일한 거에 대한 반대급입니다. 그 녹에 대한 반대급부로 뭘 준다는 거예요? 읍을 준다는 겁니다. 읍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요즘 행정구역이에요. 읍, 면, 동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의 읍을 준다는 겁니다. 그 지역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노급은 누구한테 주는 거냐면 관리들한테 주는 거고요. 시급은 왕족 있죠. 왕족이라든가 공신들한테 주는 건데 뭘 주냐 그러면은 수조권, 조세를 걷어들이는 권리, 그 수조권뿐만 아니라 뭐도 준다는 거예요. 노동력 징발 권리, 그 지역에 그 읍의 노동력 징발 권리, 그 지역에 특산물 있죠. 특산물 징수권까지 하여튼 다 지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국과 시급이 지급됐다라는 얘기는 국가에 있어서는 별로 안 좋죠. 국가 재정면에 있어서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신문왕대 때 여러분들 통일시대 신문왕대 때에 관료절을 지급을 했었죠. 관료절을 준다는 얘기는 뭘 준다는 얘기냐 하면 바로 수조권만 지급하는 겁니다. 수조권만 지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력, 특산물 징수 이거 준다 안 준다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문왕대 때의 관료전의 지급은 왕권 강화책에 해당되는 거죠. 경제면에서 왕권 강화책입니다. 근데 나중에 신라 이제 하대 때 중대 마지막입니다. 경덕왕 때 가면은 관료전이 또 폐지가 돼요. 노급이 또 부활됩니다. 이건 다시 왕권이 약화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노급과 시급이 지급됐다는 얘기는 국가 재정이 안 좋아진 거고 관료전이 지급됐다는 얘기는 국가 재정이 좋아졌다라고 그런 의미로 해석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노급, 시급, 관료전의 용어 정리 좀 하시고요. 그리고 밑에 수치제도가 있습니다. 국가 재정의 3대 근간이죠. 조세와 공물과 그다음에 뭐죠? 역이 있습니다. 조세, 국가 재정의 3대 근간이에요. 그다음에 공물, 역이죠. 조세는 토지세라고 보시면 되고요. 공물은 호세입니다. 역은 신세입니다. 몸뚱아리다 부과하는 건데요. 네, 이거의 부담은 다 농민들이 부담하는 것이죠. 그죠? 농민들이. 자, 그 중에 역 좀 봐, 역. 통일신라와 삼국시에 나와 있습니다. 15세 이상의 남자의 노동력을 징수했고, 삼국시대입니다. 통일신라 때는 정남을 대상으로 징수했고, 그렇죠. 보통 우리가
역은 말이죠. 역은 정남도 있죠. 정남. 정남의 나이는 16세에서 60세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삼국시대 때는 꼭 16세가 아니래도 좀 건장한 사람도 있죠. 이런 사람들을 징발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뭐 15살 이상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확인해 볼 수 있다. 딱히 나이가 16세 이상이다. 이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결론은 여러분들은 국가 재정의 3대 근간은 뭡니까? 하면 조세, 곡물, 역이며 이거의 부담은 다 누가 농민이 부담을 졌었으며, 그렇죠? 농민들의 경제가 안정이 돼야 되니까 그 농민을 위한 국가에서는 중농 정책과 농민의 몰락을 막기 위한 고구려에서 뭐가 나왔다? 진대법 실시 등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구체적인 고구려 뒤에 백제, 신라의 사료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만 하시면 돼요. 그 중에 뒷장에 백제 것만 좀 보기로 하겠습니다. 백제의 삼국사기 기록을 보면 2월 한수 북부 사람 가운데, 한수는 한강입니다. 15세 이상 된 자를 징발해서 위례성을 수리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15살 이상, 꼭 16세 요 기준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바로 이때 신라를 봐봐요. 삼국시대입니다. 건장한 남자는 모두 뽑아서 군대에 편입시켜 봉수와 신라를 삼았다. 그러니까 나이 관계없이 건장한 남자는 다 뽑아서 군인으로 복무시켰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뭐 나이 관계없네요. 그러니까 삼국시대 때는 대체로 규정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통일 이후에 가면은 정남이라는 개념하에서 16세에서 60세까지의 양인의 정남을 대상으로 해서 세금을 거둬들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통신라의 경계를 좀 봅시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고대 경계에서 다 잊어버려도 됩니다. 다 잊어버려도 되는데요. 이거 하나는 꼭 기억을 해두세요. 통일신라의 민정문서입니다. 또는 신라 장적이라고 하고요. 일본의 동대사란 사찰입니다. 정창원이라고 하는 문서보관 창고에서 발견됐다 그래서 정창원 문서라고도 얘기합니다. 작성은 서원경 청주입니다. 5서경 중에 하나죠. 서원경 부근의 4개 촌락을 단위로 755년 경덕왕대 때에 작성된 걸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 작성된 시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통일신라 때 작성했다라고 정도만 이해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작성 목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노동력과 생산 자원의 편제 및 관리를 통한 조세 징수와 부역 동원입니다. 결론은 조세 징수 부역 동원입니다. 조금 압축하면 합법적으로 세금을 거둬들이겠다. 이런 취지하에서 바로 작성을 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매년 변동사항을 조사해서 이 문서는 몇 년에 한 번씩? 3년에 한 번씩. 누가? 촌주가. 이 촌주에 대해서 우리가 지방제도에서 살펴봤었죠. 신라대 때 지방 호족으로 성장했고 민정문서를 작성했다는 그 촌주에 썼습니다. 이 촌주는 중앙에서 파견한 관리가 아니라 자치 책임자가 되겠습니다. 자, 조사 내용 좀 봅시다. 자, 호구는 인정의 다소에 따라서 9등급, 인구는 남녀노소별로 6등급을 했습니다. 체크 좀 해놓으세요. 민정문서 내용입니다. 호는 인정의 다과, 많고 적음에 따라 몇 등급? 9등급입니다. 인정이라고 해서 정남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인정은 다시 남자냐 여자냐 노인이냐 어리냐 남녀노소별로 몇 등급? 6등급으로 되어 있어요. 자, 주의하실 것은 민정문서에는 남녀노소가 다 들어간다라고 하는 점 아시겠죠? 또 하나 호는 집집마다 호는 몇 등급? 9등급입니다. 9등급. 그죠? 그 다음에 인정 사람이죠. 사람은 몇 등급? 6개 등급으로. 그럼 사람만 작성의 대상이냐? 그렇진 않습니다. 밑에 보시면 토지, 가축, 수목, 기타 하여튼 세세하게 아주 디테일하게 작성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푼이라도 놓치지 않고 하나로 더 거둬들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예요. 자, 그 중에 민정문서에 들어가 있는 토지의 종류 좀 보세요. 연수유천, 밭전자입니다. 연수유답, 논답자입니다. 그러니까 연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줬던 토지인데 논과 밭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아까 성덕왕대 때
국가가 농민을 직접 지배하겠다 해서 지급했던 토지를 우리가 정전이라고 그랬어요. 이 성덕왕의 8세기 초의 정전은 전혀 새로운 토지를 농민에게 지급했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바로 정전은 민정문서에 나와 있는 연수유전답, 이 연수유전답이라는 토지에 경작권을 준 겁니다. 연수유전할 때 연은 호의 호, 이 연입니다. 이 호입니다. 연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 집에다가 수 지급했었던 뭐예요? 유전, 밭과 그다음에 뭐다? 논이다. 그래서 연수유전다. 이거에 경작권을 줬다. 이걸 정전이란다. 정전은 고려나 조선의 민전에 해당되는 토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촌주위답. 촌주의 그 직에 대한 반대급을 주는 겁니다. 내시령이라는 관례에 줬다는 내시령답. 관청의 경비 유지 목적으로 지급했다는 관모전답. 그 다음에 마전 있죠, 마전은 삼밭입니다, 삼마자죠. 이게 있었다는 얘기는요, 마의 재료는 옷감 짜는 거예요. 배 짜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직 기술이 발달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토지 연수유전답부터 마전까지 있죠. 묶어가지고 그 옆에다가 노급, 그 다음에 시급을 좀 써놓으십시오. 그리고 써놓고 노급과 시급을 그어버리세요. 자, 민정문서에는 노급과 시급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갑니다. 주의하십시오. 서술형 문장에서 특히 주의하시고요. 이 노급과 시급은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아까 이게 있었죠? 관리나 왕족이나 공신들한테 뭘 준다? 이걸 다 주는 거예요. 그 직에 대한 반대급부로. 그럼 민정문서 작성 목적은 뭔가요? 국가가 세금을 걷어들이게 한 목적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은 국가가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작성한 민정문서에는 개인이 이걸 징수할 수가 있는데 개인이 이걸 징수해야 되는 노급과 시급이 민정문서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노급, 시급은 민정문서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유의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통일신라 경제는 촌락 경제였다. 촌락단위의 경제였다라고 하는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다음 장에 좀 넘어가 봅시다. 다음 장에 보시면은 그 토지의 삼국시대 때 노급시급 지금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통신라 때 신문왕 7년 봐봐요. 관료전 지급. 신문왕 9년에 노급을 폐지하고 시급을 줄입니다. 신문왕 때 이거는 왕권 강화책이라고 그랬죠. 성덕왕대 때에 백성들에게 정전 지급이 있죠. 이게 연수유답 또 연수유전 이 토지에 경작을 준 거라고 있습니다. 근데 경동왕대 때 가면은 노급이 부활이 되고 관료전이 폐지가 됩니다. 이거는 다시 얘기하는 정치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왕권 약화다. 그렇죠? 경덕왕 이후에 이제 신라 하대로 넘어가잖아요. 선덕왕부터 해서 56대 경수당까지 되겠습니다. 토지의 지급 이 내용을 가지고요. 당시 통치체제와 연관해서 이해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경제활동에 보시면은 삼국시대 때에 농업에 보면은 우경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증왕대 때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국사기 기록에 의하면 지증왕대 때 우경이 처음 실시가 했다 했는데 그거는 확대가 된 개념으로 이해를 합니다. 실제 우경은 언제부터 시작이 됐다고 그랬어요? 삼한시대 때부터 우경이 시작이 됐습니다. 한편 상업에서 보면은 신라 소지왕대 때 시장을 설치하고요. 경주에. 지증왕대 때는 동시라고 하는 시장이 설치됩니다. 경주 동쪽에 있는 시장입니다. 이걸 관할을 한 감독 관청도 있었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동시천. 그리고 효소왕대 때 가면 통일 이후에 경주의 인구가 늘어나면서 서쪽 그 다음에 남쪽에 시장이 설치가 됩니다. 이게 서시, 남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발해의 상업에서 봐봐요. 발해 상업에 보면 외국 화폐를 사용했다 해서 당나라와 소구는 지금의 이란 정도 이란 있죠. 이슬람적의 이란. 이쪽의 화폐가 이 지역에서 나옵니다. 발해 땅에서. 이거는 광범위하게 교육을 했었다라고 하는 흔적이죠. 그 이란 쪽에 있는 소구드 민족이 중국과 교육하면서 중국 교육하는 과정에서 발해로도 왔었던 그런 흔적이었음을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발해 특산물에는
솔빈부 15부가 있죠. 15부 62주 할 때 그 솔빈부에서 많이 생산했던 길러졌었던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당나라에 발해가 수출했었던 대표적인 수출품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제활동은 기본적인 경제 틀만 얘기를 하시면 되겠죠. 자, 뒤에 고대과의 대외 무역을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대무역은 고구려, 역제, 신라, 통일, 신라, 발해가 있는데요. 특히 삼국의 대무역은 우리가 대관계에 있었죠. 4, 5, 6세기 때 그 관계 속에서의 무역을 좀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서로 이제 교류 관계에 있었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통일, 신라하고 발해는 7세기에서 10세기 때 대관계 때에 그 대관계를 보시면 됩니다. 특히 통일, 신라하고 발해하고의 신라도 기억하시죠? 상경, 동경, 남경, 금성 여기에는 신라도하고 그 다음에 흥덕왕대 때에 장보고의 청해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 청해진은 장보고와 관련해서 바로 밑에 내용이 있습니다. 장보고에 관련된 얘기도 심심찮게 출제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장보고도 놓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통일신라하고 가장 많은 이제 대외관계 교역했던 나라는 당연히 당나라입니다. 통일신라 대무역 창구를 중심으로 해서 당과의 교역 관계를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통일신라 대무역 항구는 어디예요? 당항성. 지금 경기도 화성 쪽입니다. 그 다음에 영암, 그 다음에 울산. 울산의 수도 금성이 가깝죠. 그래서 주로 귀족들의 사치품들이 울산항을 통해서 많이 공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신라인들이 중국에 진출해서 중국의 산둥반도와 양쯔강 입구에 신라인대 타운이 형성이 됩니다. 신라방. 또 신라인대 자치기구도 마련됩니다. 신라소. 그 다음에 신라원, 사찰을 얘기합니다. 신라관, 신라인의 유숙소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라소, 신라방, 신라관, 신라소 등이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그만큼 신라하고 당하고의 관계는 막역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하면은 어제 당나라에서 유행을 하잖아요. 그럼 오늘 신라에서 유행할 정도입니다. 그런 정도로 두 나라의 관계는 아주 끈끈하게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발해의 대관계에서 보면은 대무역에서 통일신라, 신라도가 나와 있죠. 외화가 일본입니다. 발해가 일본과 손을 잡은 것은 신라 견제책이었고 발해가 돌고요와 손을 잡은 것은 당나라 견제책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대외 정책과 대무역은 같이 묶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고대 경제에서는 기본적인 경제 틀 그리고 그 경제적인 틀을 정리를 하시고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은 뭐요? 민정문서를 기억을 하시라는 겁니다. 자, 다음 장에 고대 사회로 바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삼국 이전의 신분제도부터 지금 나와 있는데요. 삼국 이전에는 계급이 처음 나온 건 언제 때예요? 청동기 시대 때입니다. 그렇죠? 청동기 시대 때는 단지 지배층하고요, 피지배층, 그러니까 평등 공동체 사회에서 지배층, 피지배층 정도의 구분만 형성이 됩니다. 약 지배층은 3분의 1 정도로 대다수 이제 피지배층으로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철기 시대로 가죠. 계급이 이제 분화가 될 겁니다. 똑같은 계급 구조화에서 철기 시대 때 가면은 맨 위에 좌식 계급들, 그러니까 앉아서 먹고 노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철제 무기가 사용되면서 대외 정복 전쟁도 활발하게 진행이 되면서 계층 분화가 됩니다. 그래서 맨 위에 상호 좌식 계급들이었습니다. 상호. 그럼 여기는 뭐냐면 하호는 일반 평민들입니다. 맨 밑에는 노비 여기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고대 국가로 넘어오면서 경제, 정치적인 기반이 확대가 되면서 얘네들이 맨 위에 있는 상호 있죠. 얘네들이 왕족, 그 다음에 고대국가가 성립되면서 그 다음에 누가 나오죠? 귀족, 왕족과 귀족들이 맨 위에 계층 형성이 되고요. 하호, 얘네들이 농공상의 평민 계층이 되고요. 노비, 얘네들이 천민의 주류를 이뤘던 노비 계층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고대국가의 신분계급은 세 계급이에요. 자, 이 계급의 특징, 이 고대국가의 신분제의 특징은 엄격한 신분제 사회였다. 딱딱 끊어져 있습니다. 계층 간의 차이가
분명하였다. 이 계층간 차이가 분명했다는 얘기는 우리가 외형상 봤을 때 얘는 귀족이구나. 쟤는 평민이네. 쟤는 노비야.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봤을 때 구분이 됐다는 겁니다. 계층 간의 차이가 분명했고 딱딱 끊어졌습니다. 엄격한 신분제 사회였다. 그리고 지배층은 얘네를 지위,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치, 경제인 틀을 유지하기 위해서 엄격한, 엄한 율령을 제정 반포했습니다. 제정 반포다. 율령의 반포는 고대국가의 완성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자, 삼국 중에서 가장 먼저 고대국가에서 가장 먼저 율령이 반포된 나라는 백제입니다. 3세기 고이왕, 고구려 4세기 소수림왕, 신라 6세기 버프왕이에요. 버프왕 대 율령 반포의 흔적은 울진, 봉평, 신라비를 통해서 확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고대국가의 신분제도의 틀이에요. 자, 이게 지금 밑에 두 번째 삼국의 신분제도와 그리고 이제 함께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 사료를 보면은 정복민을 노비로 만든 사례가 있고요. 또 정복민을 노비에서 해방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사료는 삼국사기 사료입니다만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전쟁을 통해 가지고 전쟁에서 패배하거나 그러면은 뭐 한다는 거예요. 노비가 되기도 하고 또 패배하고 도망치고 그러면 또 죽이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엄한 율령이 제정이 돼서 적용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뒷장에 고구려의 그 율령이 있어요. 반역죄, 패전죄, 살인죄, 연좌죄, 절도죄, 손괴죄가 있습니다. 그중에 절도죄 뭐요? 일책 12법입니다. 자, 부여, 고구려, 백제 이렇게 이어지죠. 백제 건괴 주역이 고구려 건괴 주역이 누구예요? 부여입니다. 얘네 율령을 보면은 부여나 고구려는 일책 12법이에요. 훔친 물건값의 12배 배상입니다. 근데 백제는 뭐라고 했어요? 일책 2법입니다. 혼동하지 마시고 주의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구려의 지배층과 피지배계층의 사회의 모습은 그대로 한번 읽어보세요. 별다른 내용은 없고요. 똑같습니다. 자, 뒤에 백제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제 율령, 반역죄, 패전죄, 살인죄는 사형에 처하죠. 절도죄, 간음죄, 수뢰죄 등이 있습니다. 특히 절도죄 부분에 보면은 도둑질한 자는 귀양을 보낸 것과 동시에 몇 배? 2배를 물겠다. 일책 입법 내용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밑에 자료는 양직공도입니다. 중국 양나라 원제에게 조공을 바치러 온 외국 사신들과 그 나라의 풍속을 간단히 적은 그림으로 백제, 일본, 페르시아, 아프가니스탄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맨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백제 사진입니다. 이 백제 사진 그려놓고요. 맨 위에 봐봐요. 백제 사람은 키가 크고 또 의복이 깔끔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은 조금 하나, 두 번째, 세 번째 한번 봅시다. 세 번째가 일본 사진입니다. 일본 사진을 보면 이건 좀 흐립니다만은 신발도 안 신고 있고요. 신발도 또 옷도 막 헤치고 있습니다. 조금 문화가 좀 덜 떨어진 그런 나라였음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바로 네 번째, 오른쪽에서 네 번째입니다. 이 사람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온 사진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머리도 곱슬곱슬하고요. 그죠? 피부도 좀 까맣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변국과의 관계를 확인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국사에 나와 있는, 중국 기록에 나와 있는 백제 사신에 대한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고구려 백제 사회보다는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여기서는 신라 사회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신라 사회. 우리가 보통 신라 사회 그러죠. 신라 사회 그러면은 무슨 사회냐? 골품제 사회라고 그래요. 신라 사회에서 얘기할 게 한두 가지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신라 사회의 꼴 골품제 사회다. 고려 사회 그럼 무슨 사회라고 그래요? 문벌 귀족 사회라고 그래요. 그렇죠? 조선 사회는 무슨 사회라고 합니까? 양반 관료제 사회라고 합니다. 양반은 문반과 무반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신라를 골품제 사회라고 할 때 그 근거는 뭐냐 이거예요. 화백, 또 화랑도, 화백과 화랑도. 그 다음에 골품 제도를 통해서 본 신라 골품제 사회는 혈연, 본의의 어떤 사회다? 폐쇄적 사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혈연을 본의로 하는 꽉 막힌 사회예요. 뭔가요? 폐쇄적 사회라고 일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뭘 통해서 확인한다고요? 세 가지. 화백과 화랑도와 골품 제도입니다. 근데 그 중에 화백과 화랑도는 시족사회의 유풍을 계승한 내용입니다. 근데 시족사회는 어느 사회를 시족사회라고 그러니? 신석기 사회죠. 우리 민족의 기틀이 형성됐던 신석기 사회를 시족사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신라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즉 골품제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이 세 가지를 고대 사회에서 우리가 확인을 좀 하자는 겁니다. 먼저 화백부터 보겠습니다. 화백은 시족 공동체의 신석기 시대 시족사회의 흔적을 계승한 거고요. 화백은 상대 등의 진행으로 운영되는 만장일치제도입니다. 다수결이에요, 만장일치예요? 만장일치입니다. 누구 주도로? 상대 등을 주도로 해가지고. 신라 관등에서 보면은 신라 골품제도를 먼저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들 다음 한 장을 넘기시면은 이 골품제도와 관등이 있잖아요. 표가 있어요. 그 표 좀 먼저 한번 봅시다. 17관등인데 이거하고 이제 골품제도와 관계입니다. 1에서 5까지를 묶어요. 5개였죠, 5개. 그렇죠? 그 다음에 6관등에서 9관등까지를 묶으세요. 10관등까지 4개가 있죠. 그 다음에 10, 11, 2개를 묶으세요. 2개. 그 다음에 나머지 12에서 17까지를 묶으십시오. 6개입니다. 5개, 4개, 2개, 6개에 나누는 기준은, 묶는 기준은 뭔가요? 골품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그럼 뭐예요? 바로 공복 색깔입니다. 공복 색깔. 그 중에서 5개 있죠. 얘네들을 대등이라고, 대등이라고 그래요. 자색 공복을 입고요. 이건 진골만 될 수가 있습니다. 얘네들은 어디에 화백회의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백회의에 참여하는 대등 중에서 가장 우두머리 대등을 뭘 한다고요? 상대등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제 상대등이다. 그래서 다시 앞에 한번 넘어봅시다. 화백회의. 상대등으로 진행되는 만장일치제도였으며 회의 장소는 경주의 4곳입니다. 아주 신성한 곳이다 해서 사영지라고 그래요. 동서남북에 있습니다. 그리고 화백의 기능 기억하십시오. 각 집단의 부정을 막고 단결을 강화하는 곳이라 했으며 왜? 만장일치로 운영이 돼서 이렇다는 겁니다. 두 번째, 귀족 세력과 왕권 사이의 권력을 조절하는 기능이 있다. 밑줄 그어놔요. 자, 귀족과 왕권 사이의 권력을 조절하는 기능. 왜? 화합에 의한, 합의에 의한 그런 제도였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왕의 후계자가 없을 때는 왕을 추대하기도 하고요. 왕을 끌어내리기도 합니다. 그 중에 진지왕 있죠. 진지왕은 화백회의에서 왕위의 추대가 됐어요. 거칠부의 지지로. 근데 집권 4년 만에 문란하다 해서 화백에서 끌어내려집니다. 그리고 진지왕 다음에 누가 나와요? 진평왕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진평왕이. 자, 그래서 화백의 기능은 이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화백과 함께 또 하나 신라 골품제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가 뭐예요? 뒤에 화랑도입니다. 시족사의 청소년 집단에서 기인하고 있고요. 신라로 넘어오면서 이 청소년 집단이 여자 중심의 단체, 원화. 그러니까 이거는 원하는 길싸움도 하고 하는 노동력 단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삼국간의 전쟁이 활발하게 진행했던 다시 6세기 진흥왕제 때 뭘로 바뀌죠? 화랑도로. 남성 중심의 전사단체였던 화랑도로 바뀐단 말이에요. 화랑도로. 자, 그래서 화랑도의 구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맨 위에 풍월주, 그 다음에 화랑낭도가 있죠. 자, 화랑도의 조직입니다. 풍월주는 팀장이에요. 팀장 쉽게 하면은. 그 다음에 밑에는 화랑이 있습니다. 화랑 밑에는 뭐가 있죠? 낭도가 있어요. 이게 한 팀이에요, 팀. 이게 많을 때는 1000명 가까이 있다고 그래요. 1000명. 여기서 풍월주하고 화랑이 있죠. 얘네는 귀족 자제들로 구성됩니다. 낭도는요, 육두품 이하, 육두품 이하부터 평민 자제요. 로 구성이 됩니다. 아시겠죠? 육두품 이하에서 평민 자제로. 그러니까 서로 다른 신분들 있죠. 얘네들이 한 팀 안에 있는 겁니다. 근데 아까 그 신라 신문제, 고대국가의 신문제도에서 했죠. 엄격한 신문제 사회였으며 계층 간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 즉, 딱
딱 끊어져 있다 이거예요. 근데 얘네들과 얘네들 간에 같이 묶어져 가지고 어디에? 화랑도는 한 조직 안에 묶어져서 구성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화랑도의 기능을 먼저 한번 봐봐요. 낭도는 육두품이야, 낭도에는 육두품이야, 평민층 자재들로 구성되어, 이 얘기예요. 이게 구성되어 여러 계층 일체감을 갖고 활동함으로써 밑줄 그어놓읍시다. 계층 간의 대립과 갈등을 조절 완화하는 굿이라 했다. 밑줄 그어놔요. 지금 이 밑줄 그어놓은 부분하고요. 이건 다시 앞좌우로 가봅시다. 바로 앞에 화백회의의 기능이 한번 봐봐요. 밑줄 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귀족 세력과 왕권 사이의 권력을 조절하는 기능을 하였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그거하고 혼동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화백에 관한 문제와 화랑도에 관한 문제에서 꼭 이 내용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수험생들 하여금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족 세력과 왕권 사이의 권력을 조절하는 역할을 했다. 이거는 화백의 기능이고 지금 화랑도의 기능은 계층 간의 대립과 갈등을 조절 완화하는 것이다. 왜 이런 갈등을 조절 완화하는 것이 됐느냐? 서로 다른 계층들이 한 팀 안에 화랑도 한 팀 안에 구성이 돼서 활동을 하면서 가능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 이제 화랑도에서는 글 공부, 무술 공부, 그렇죠? 그다음에 평민 자재 입학 이런 기능을 갖고 있다고 그랬죠. 이건 우리가 어디서 한번 말씀드렸냐면은 고구려 장수왕의 업적 때 말씀을 드렸었어요. 장수왕대 427년 평양천도 이후에 바로 경당이라고 하는 교육기관을 만들었죠. 고구려 평민자재들을 대상으로 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고구려 5세기 때 경당이라든가 신라 6세기 때 화랑도라든가 우리나라 근대 사립학교의 시초 그런 1883년에 원산학사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경당, 화랑도, 원산학사의 공통점 글공부, 무술공부, 또 누구? 평민자재들도 입학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화랑도에는요, 이거 글공부, 무술공부 외에 플러스 노동력 동원도 아마 했었던 것 같아요. 화랑도가 노동력에도 동원이 됐었다. 이거는 어디서 확인해 볼 수 있냐면 신라 화랑도의 풍월주 역할을 했었던 김유신 아시죠? 김유신이 풍월주 시절에 데려갔던 김유신의 화랑도를 뭐라 하냐면 용화향도라고 그랬답니다. 용화향도. 향도는 자 향나무를 매장하기 위해서 운반할 때 그 노동력입니다. 그 향도라고 그래. 향도. 향도라고 한 향도. 자, 이 도자죠. 향도입니다. 그러니까 매향을 하는 무리를 향도라고 그래요. 매향은 향나무를 매장하는 겁니다. 매장하기 위해서 향나무를 운반하는 노동력이에요. 그걸 향도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용화향도라고 하는 데에서 바로 화랑도는 노동력 동원에도 이용이 됐던 걸로 본다라고 하는 거죠. 이 향도는 고려시대 때 평민대 생활에서 보면은 향도가 나옵니다. 매양, 미륵신앙과 관련된 거거든요. 신라에서 미륵신앙은 누구로 보냐면 화랑을 미륵으로 봤던 거죠. 그래서 미륵신앙과 관련해서 특히 삼국 중에서 신라에서 발달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화랑도의 그 성격 좀 봐봐요. 화랑도는 유 더하기 불, 유교와 불교와 그 다음에 선은 도교입니다. 도교. 이거의 합작체예요. 화랑도는. 그래서 도교적인 성향이 화랑도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요. 화랑도의 별칭, 북선도, 풍월도, 풍류도라고 지칭한 데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진흥왕대 때 국가적인 조직으로 만들어졌고요. 진흥왕 다음에 진지왕 다음에 진평왕 아닙니까? 진평왕대 때 바로 원광에 의해서 화랑도의 세속 5개가 제정이 됩니다. 화랑도의 이념이 되는 거죠. 세속 5개의 성이 나와 있죠. 사군이충, 사친이호, 교의신, 임전무태, 그다음에 살생유택에서 바로 화랑도의 세속 5개가 되겠습니다. 이거 하고요. 밑에 화랑도에 관련된 기록으로서 뭐가 있어요? 임신, 서기서, 기타 화랑세기, 또 최천의 난낭비 서문. 난낭은 화랑입니다. 화랑. 난낭이라고 하는 화랑의 비석이에요. 비석. 그 비석의 서문입니다. 그 다음에 향가의 찬 기파랑가. 기파랑이라고 하는 이 화랑을 찬양하는 향가. 그래서 찬 기파랑가. 이렇죠. 이런 것들이 뭐다? 화랑도와 관련된 얘기 되겠습니다. 그 중에
임신년에 맹세를 기록한 돌에서 임신석이 서가고요. 세속 5개가 있죠. 이게 이제 신라 화랑도에서 반드시 이야기해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두 금성문 자료를 통해 가지고 바로 신라인의 사회 윤리, 명예 이런 것들을 중요시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라인의 사회 윤리와 명예를 중시했었다는 흔적은 뭐가 있느냐 하면 저 얘기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 이제 마지막 신라 골품제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마지막은 골품제도입니다. 골품할 때 그 다음에 품이에요. 골과 품인데, 그러니까 골제와 그 다음에 두품입니다. 그래서 골과 품. 골은 성골과 뭐가 있나요? 진골이 있고요. 품, 6, 5, 4, 3, 2, 1 두품도 있는 걸 본데요. 얘네는 통일 이후에 일반 평민들로 흡수가 됐습니다. 밑에는 천민이 있었죠. 그러니까 결국 얘네들이 뭐가 되는 거죠? 귀족이 되는 겁니다. 귀족, 평민, 천민. 이런 신분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럼 여기서 성골은 부부가 다 왕족인 경우고요. 진골은 귀족이에요. 육두품은 대족장 출신들입니다. 오두품은 중족장 출신들. 사두품은 소족장 출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지방의 부족장 세력들을 제도권 안으로 흡수 통합하는 과정에서 성립된 것이 뭐였다? 바로 골품제도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중에 육두품은 대족장 출신으로서 별칭, 등난이라고 했습니다. 이 등난이라는 얘기는 채천 아시죠? 채천이 한 얘기입니다. 채천이 한 얘기죠. 즉, 어렵다라고 이제 해석하는데 등난이라는 얘기는 뭐가 어렵냐? 육두품은 5관등, 6관등 이상입니다. 5관등까지, 6관등이 상한선이죠. 그러니까 6관등 이상 못 올라간다. 그래서 어렵다 해서 등난이다. 그건 아니고요. 그런 의미의 등난이 아니고, 그래서 등난이라는 얘기는 아무나 육두품이 되는 건 아니다. 육두품에 자존심이 들어가 있는 용어예요. 특히 이 육두품의 역할은 신라 중대 때 하고, 그 다음에 신라 하대 때 역할을 구분해서 반드시 기억을 좀 해두세요. 신라 중대 때는 전제 왕권 강화의 핵심 세력입니다. 근데 하대 때 가면 어때요? 반골품 세력이 되죠. 등을 돌리죠. 그래서 지방호족과 결탁이 돼서 신라 하대 모순을 극복하고 고려를 건국하는 주역으로 성장하게 됐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육부의 역할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좀 해 두시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란 골품제도가 언제 때 성립됐느냐? 4세기 내문왕대 때입니다. 고대 국가 성립기. 이때 지방의 대중소 족장들을 제도권 안으로 흡수 통합하는 과정에서 성립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언제 때 완성됐느냐? 6세기 법흥왕대 때입니다. 왜? 6세기 법흥왕대 때에 율령이 반포가 되면서 완성이 된 거죠. 그럼 언제 때 없어졌느냐? 9세기 후삼국 시대 때 없어져요. 골품제도를 치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치료약이 뭔지 아세요? 유교 사상입니다. 육두품에 의해서 제창이 됐던. 그래서 고려는 고대사의 모순, 이른바 골품제도의 모순을 극복을 하고 바로 새로운 중세, 유교 이념이 구현된 중세사회가 성립이 됐었던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신라 골품제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세 가지 요소는 뭐였다? 화백과 화랑도하고 골품제도였다. 이 세 가지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뒷장으로 가겠습니다. 뒤에 보시면은 골품제도가 얼마나 혈연본의의 폐쇄적인 구조였는가, 제도였는가를 알 수 있는 사례가 육두품 출신 설계두의 사례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례 좀 잠깐 보겠습니다. 신라 육두품 출신으로 설계두입니다. 골품제도의 한계인식하고 진평왕 때 621년 당으로 건너가 645년 당나라 태종이 고구려를 치기 위해 출정할 때 종군을 자청해 싸우다 죽었다. 이는 당시 육두품 이하 하급 귀족들이 골품제에 대해 불만을 가진 좋은 사례다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당 645년 안시성 전투 때 신라 육두품 설계두가 당나라 장군이 돼서 당나라 군인이 돼가지고 고구려하고 싸운 사례예요. 죽었어. 그래서 당태종이 얘 누구니? 했더니 신라인 육두품 설계두입니다. 왜 죽었냐고 와서
그래서 신라에서 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죽었다. 아, 우리나라도 아닌데 와가지고 죽었구나 해가지고 입었던 망토를 벗어서 덮어줬다라는 그런 기록이에요. 이게 안시성 전투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골품제도화에서는 신분 상승에 상한선이 걸려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육두품은 6관등 이상 못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5두품 같은 경우는 어때야 돼요? 12관등 이상 못 올라갑니다. 4두품은 5두품은 10관등입니다. 그 다음에 4두품은 12관등 이상 못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관등에 상한선이 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불평불만을 또 막기 위해서 신라에서 고육지책으로 맺는 것이 뭐였었어요? 중위제도라고 하는 게 있었죠. 그래서 신라는 그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당나라는 문벌 귀족 사회로서 능력을 중시하거든요. 당시 밀항을 하는 겁니다. 뭐 그런 사례가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 중에 설계도가 그 한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통일신라 때 살펴봅시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정치사에서 다 얘기가 됐던 부분입니다. 신라 삼국 통일 이후에 나타난 정치적인, 문화적인 뭐 여러 가지 변화 내용들이죠. 뭐 정치적인 내용들, 뭐 특히 민족융합정책, 또 신문왕대 때 전제왕권 강화 정책, 또 육두품의 정치적 진출 등이 정치적인 변화 내용이고요. 문화적으로는 신라가 삼국을 하나로 묶음으로 인해서 비로소 우리 민족 문화의 기반이 확립이 됐다. 하나가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통일신라 때 이런 문화적인 변화 내용들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통일신라 때의 진골 귀족들의 생활 모습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건 꼭 진골 귀족이라고 뭐 특정하지는 않겠습니다. 봉건적인 신문제 사회에서 어느 시대나 지배층의 생활은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또 경제적으로는 어때요? 경제적으로는 다 노급, 시급, 또 농장이죠, 농장, 또 노비들, 그렇죠? 이런 것들이 풍족합니다. 그러니까 다 잘 먹고 잘 살았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진골 지역대 사치 생활에 대해서 저 내용 좀 봅시다. 아라비아산 고급 양료, 동남아시아산 거북딱지로 만든 장식품, 고급 목재, 에메랄드, 금입택, 금으로 도배한 집이에요. 또 기아지붕, 밥 짓는데 숯을 쓰고, 왜? 나무를 쓰게 되면 그을이잖아요. 그을이니까 숯을 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라 삼국 통일 이후에 건실한 정신이 유린되는 겁니다. 오죽 했으면 흥다왕대 때 국가가 사치 금지령을 내려요. 맨 밑에 9세기 때 사치 금지령이 나옵니다. 특히 안압지에서 출토가 된 월지역, 경주 동궁과 월지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출토된 주사위, 보통 주사위는 육각이에요, 육각. 근데 여기는 14면입니다. 각 면에 그러한 글자들이 새겨져 있어요. 뭐 한번 봐봐요. 사각김면에 보면은 음지인데 던져서 이게 나오면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술 다 마시고 큰 소리로 웃기. 또 삼잔 일거에서 술 석잔 한 번에 마시기. 또 뭐 중인 탑에서 여러 사람이 코 때리기.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당시 귀족들의 생활 모습을 우리가 어렴풋이 엿볼 수 있는 자료가 바로 안압지에서 출토됐다는 주사위 내용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주령구가 술 마실 때 쓰는 도구에서 주령구다라고도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농촌 농민 경제는 어떻게 했어요? 어렵겠죠. 몰락한 농민들이 많을 거고 국가에서 그거를 그냥 방치합니까? 아니죠. 최소한 먹여 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경제적인 면에서는 중농정책도 쓰고 또 빈민구제책 뭐 이런 것도 써가지고 농민 생활의 안정을 추구하려고 했었을 겁니다. 진짜로 복지 정책은 아니고요. 최소한 먹여 살려놓고 안정적으로 세금을 걷어들이겠다. 이런 취지로 보는 거죠. 근데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잘 안 되니까 어때요? 거국적으로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다음 장에 가보실래요? 밀란입니다. 그 대표인 것이 진성여왕제 때의 9세기 이후에 경상도 어디에서 일어났죠? 바로 이게 밑에 사료 좀 봐봐요. 진성여왕제 때에 상주에서 일어났었던 원종 애노의 봉기가 있습니다. 원종과 애노의 봉기를 시작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일어납니다. 요 밀란 세력들은요, 귀족, 또 사찰 다 공격합니다. 특히 사찰에서 승려들은 그러면 자기네 신변, 재산 보호를 해서 또 싸워야 되겠죠. 쉽게 말하면 동족상잔의 비극이 일어나는 거죠. 이때 싸우다가 죽은 승려들의 위령탑도 진성여왕제 때 만들어져요. 그게 밑에 보면은 해인사 길상탑이 있어요. 합천 해인사 입구에 가면 이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입구에. 그래서
길상탑 기록 내용에 보면은 당나라 19대 황제가 중흥을 이룰 때 전쟁과 흉년 두 가지 재앙이 서쪽에서 멈추어 동쪽으로 왔다. 어디고 이보다 더 나쁜 것이 없었고 굶어 죽고 싸우다 죽은 시체가 들판에 진료했다. 이렇게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밑에 해인사 길상탑에 대한 바로 보충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 내용들은. 그러니까 결국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9세기 말, 그 다음에 14세기 말 어딘가요? 신라 말입니다. 이건 어디죠? 고려 말입니다. 이 상황이 똑같아요. 남할 여초와 여말 선초, 고려에서 신라에서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가는 과도기 때 상황이 똑같습니다. 둘 다 정치 면에서는 귀족 연합 정치. 귀족, 이때 진골 귀족, 여기는 권문세족. 연합 정치 기구, 화백, 여기는 도평의사사를 중심으로 하는 귀족 연합 정치로 정치 기강이 문란해지고 왕권도 실추가 됩니다. 왕권도 실추가 되죠. 또 지배층의 농장 확대입니다. 사전의 확대죠. 그렇죠? 그래서 국가 재정의 파탄, 농촌 농민 경제 피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라 말에는 대대적인 밀란이란단 말이에요. 자, 그 맨 밑에 초적에 본 게 초적. 초적은 누구냐면은 애초부터 도적은 아니고요. 농민이었다가 이런 상황에서 토지를 이탈해서 도적이 된 사람들에게요. 초적. 붉은 바지를 입고 다닌다 해서 적고적이다. 고는 바지 고자입니다. 적고적이라고 하죠. 뒤에 여주 고달산 농민의 항쟁이 있죠. 김원창의 아들 김범문이 김원창의 난이 있죠. 아시죠? 김원창의 난은 뭐냐면은 아버지 김주원이가 왕위 쟁탈돼서 밀려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반발에서 김원창이가 822년 웅천주 도독, 지방 장관이죠. 웅주 도독 시절에 난을 일으켜요. 진압이 돼요. 그의 아들이 김범문이에요. 여주 고달산에서 민중 세력과 연합해서 난을 일으킵니다. 이게 여주 고달산 항쟁, 김범문의 난이죠. 진압. 그러면 이제 9세기 말 원종과 애노의 봉기에서 상주에서 일어나죠. 밀란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전국적으로. 전국에서 벌떼처럼 일어났다고 그래요. 근데 고려 말에는 밀란이 또 없어요. 똑같습니다만은 9세기 말에는 밀란이 나옵니다만은 고려 말에는 밀란은 없어요. 우리 한국사에서 3대 밀란 그러면 9세기 말, 지금 이때 하고요. 12세기 중엽, 무신정권 때, 고려. 만적의 봉기를 포함해서 그럼 19세기 세도 정치기 때 홍경래 난이라든가 또 진주 밀란을 시작으로 해서 터진 전국적인 밀란, 바로 임술년에 터졌다 해서 1862년에 임술밀란. 그래서 9세기 말, 12세기 후반, 19세기 말, 이 한국사에서 3대 밀란 항쟁 시기예요. 그 당시의 상황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이제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 고려 중세 사회의 건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발해 사회는 이원화되어 있죠. 지배층 고구려인들, 주류, 그다음 일부 말가린. 피지배층의 대다수 누구예요? 말가린 그리고 일부 고구려인. 그래서 이원적인 사회로 구성이 됐습니다. 발해 사회에서 이원적인 성격은 제법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육부가 이원화되어 있죠. 육부. 좌사정예하의 충인의, 우사정예하의 지혜 신부, 이원화되어 있죠. 그다음에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배층 문화, 고구려 문화, 피지배층 문화는 말갈 문화, 그렇죠? 나중에 문화에서 봅시다. 사회 신분 구조에서 지배층 대다수는 누구? 고구려인, 피지배층 대다수는 누구? 말갈인에서 대체는 이원적인 성격 위주로 민족 구성이 다르다 보니까 이원적인 성격 위주로 정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고대에 경제사 하고요. 이 시간에 고대 사회사 부분들을 마무리를 하겠는데 고대 경제 파트에서는 민정문서, 고대사에서는 화백, 화랑도 그리고 골품제도를 중심으로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 마치고요. 다음 시간 고대 문화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